뉴질랜드에서 온 한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 태국에서의 꿈 같은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방콕의 어느 식당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여행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죠. 소피아는 이제 낯선 나라에서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모두 한국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매튜스고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기억이 있는 한 저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몇 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마다했죠. 제 목표는 엄마 클라라를 설득해서 저랑 태국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태국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시장, 아름다운 사원, 맛있는 음식들 여행 프로그램에서 다 봤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이 여행은 특별할 거였어요. 엄마와 제가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거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탔고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는 좀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 눈 속에 모험심이 살짝 비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전 전혀 상관없었어요. 태국에서 우리가 보고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더운 공기가 저희를 덮쳤어요. 뉴질랜드의 시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크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짐을 찾으러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방콕에서의 첫날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도시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우리 곁을 쌩쌩 지나가고 공기에는 향신료와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든 새로운 것들이 가득했죠. 저희는 일단 현지 음식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음식 가판대가 쭉 늘어선 번화한 거리를 찾았어요. 냄새가 정말 끝내줬어요. 달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향이 다 섞여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작은 가판대에서 파는 팟타이를 먹어보자고 설득했어요. 요리하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우리에게 접시를 건네줬어요. 저희는 길가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먹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맛있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저는 엄마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저희는 먹으면서 집과 얼마나 다른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건물 좀 봐요. 제가 사원과 현대식 고층 건물이 섞여 있는 광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웰링턴에서는 이런 거 절대 못 보겠죠. 엄마도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날씨.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야. 여기선 자켓이 필요 없네. 저희는 오후 내내 거리를 돌아다니며 작은 상점에도 들어가고 방콕의 풍경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저는 친절한 상인에게서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샀는데 그 상인이 저에게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말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엄마는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희는 저녁 먹을 곳을 찾기로 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메뉴는 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요리를 시켜 나눠 먹기로 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엄마와 저는 여행 중에 하고 싶은 계획을 얘기했어요. 내일 사원들 구경하는 게 너무 기대돼요. 제가 가이드북을 뒤적거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강에서 보트 타는 건 어때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소피아,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이었어. 이렇게 함께하니 너무 좋아. 음식이 도착하자 저희는 매운 카레와 향긋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집과 가족, 그리고 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계속 얘기했죠. 저희가 대화에 푹 빠져있는 동안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 사람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변을 좀 더 살펴봤어야 했어요. 그 남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행이 너무 행복하고 기대돼서 근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저희 앞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엄마를 세게 밀쳤고 엄마는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꽉 붙잡았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벌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를 붙잡고 있는 손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잡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게 쾅하고 맞더니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저희는 식당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제 온몸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어요. 엄마에게 기어가면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우리의 꿈꾸던 휴가가 어쩌다 이렇게 악몽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엄마랑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저희는 바닥에 쓰러져서 다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를 쳐다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외치며 기어가듯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들려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계셨고 머리에는 큰 혹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공포가 밀려오며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주위에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누군가가 앰뷸런스를 부르자는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빠르게요. 앰뷸런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정말 지루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 말을 엄마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앰뷸런스가 도착하자마자 구급대원들이 엄마를 신속하게 들것에 올렸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그들을 따라 앰뷸런스에 탔어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는 모든 게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다행히 한 친절한 간호사가 제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줬어요. 그들은 엄마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당분간 머물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그 공격 장면을 떠올렸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치게 한 걸까요? 저희는 그저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여행은 원래 저희의 꿈같은 휴가였는데 이제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얼마나 병원에 있어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여행자 보험이 있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비용을 검색해봤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갑자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일어서서 맞서야 한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 그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지? 저는 현지 경찰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분명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간호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경찰관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경찰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은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지루해 보였어요. 음식 노점 근처에 CCTV 카메라를 본 기억이 나서 그 영상을 이용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한 경찰관이 웃기까지 했어요. 죄송해요, 아가씨. 그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카메라 아마 작동 안 해요. 나쁜 놈들 잡아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정말 불공평했어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행 서류에서 뉴질랜드 대사관 번호를 본 기억이 났거든요. 혹시 그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낯익은 뉴질랜드 억양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모르게 안도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고 대사관 직원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어요. 걱정 마세요, 소피아.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울 거예요. 현지 변호사와 연결해 드릴게요. 엄마와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순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낯선 나라에서 저희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끊으면서 엄마와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울 거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겠다고요. 저희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 태국에 왔지만 비록 원하던 모험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 여정을 끝까지 해낼 각오를 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이미 밤이 깊었지만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호사와 만나기. 두 번째 공식적인 신고 접수하기. 세 번째. 글을 쓰면서 제 결심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저희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모를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다치게 했을지는 몰라도 저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이 일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진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 드러날 비밀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고 위험했거든요. 그 후 며칠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현지 변호사인 수티다 씨를 만났어요. 아주 친절한 태국 여성분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도와 고소장을 접수하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 끔찍한 날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공격자들의 생김새와 그들이 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티다 씨는 참을성 있게 잘 들어줬어요. 대사관의 지원과 수티다 씨의 도움 덕분에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경찰도 갑자기 협조적이 됐어요. 그들은 전에는 없다던 CCTV 영상을 찾아냈다고 했죠. 경찰이 영상을 검토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그 끔찍한 공격 장면이 다시 재생되는 걸 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 중 한 명이 공격자 중 한 명을 알아본 거예요. 저건 차이나 갱 일원이에요. 그 경찰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저는 수티다 씨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차이나 갱이요? 그게 뭐예요? 수티다 씨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차이나 갱은 태국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어요. 이름과 달리 모두가 중국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태국인이고 중국인은 두목들 뿐이었죠. 수사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그 갱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단순한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약 판매, 사업체 협박 그리고 우리처럼 관광객들을 공격하는 등 다양한 불법 활동을 벌이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단호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범죄자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며칠이 몇 주가 됐어요. 엄마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깨어나셨고 공격 당시의 기억은 거의 없으셨지만 제가 모든 일을 잘 처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넌 정말 용감하구나. 소피아,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같은 딸을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를 공격한 갱단 일원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병원비와 뉴질랜드로 돌아갈 비용도 해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각오가 되었어요. 엄마의 병상 옆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는 모험을 위해 태국에 왔어요. 비록 계획한 모험과는 달랐지만 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 일이 훨씬 더 큰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요. 깊이 파고들수록 마치 썩은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발견할 때마다 점점 더 놀라고 두려워졌죠. 중국 갱단은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규모의 위험한 조직이었고 여러 불법적인 일들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갱단 이름이 중국 갱단인 이유는 수뇌부들이 중국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조직원들은 대부분 태국인이었죠. 이들은 수년 동안 문제를 일으켜왔고 저희 엄마와 저 같은 관광객들을 괴롭히며 마약을 팔고 사업체들에게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변호사와 얘기하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소피아, 그 중국 갱단이 관광지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대형 오토바이 갱단들과 연관이 있어요.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도 그 거대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떠올랐죠. 그들은 무섭게 생겼고 이제야 왜 그들이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오토바이 갱단들은 그냥 멋부리기 위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며 오토바이를 타고 상점, 식당, 호텔 등을 돌아다녔어요. 그러고는 주인들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협박했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제 변호사는 중국 갱단이 단순히 태국 내에서만 마약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불법 행위가 얼마나 거대한 조직으로 확장되어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이해하기조차 힘들더라고요. 더 많은 정보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중국 갱단과 그들의 범죄에 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한국 대사관도 마약 연루 사실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이미 저를 돕고 있던 뉴질랜드 대사관과도 힘을 합치기로 했죠. 이렇게 상황이 커지자 태국 경찰도 이 문제를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고 갱단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 뭔가 해냈다는 기분도 들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었고 제가 그들을 폭로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죠. 모든 게 너무 크고 무서워 보였어요. 엄마가 깨어있어서 저랑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외국에서 혼자 이렇게 위험한 조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떠올렸죠. 이 범죄자들 때문에 다친 엄마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때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이제는 엄마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갱단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경찰과 대사관 사람들과 만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했고 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들은 제 결심에 놀란 것 같았어요. 대사관 직원 중 한 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소피아 참 용감하네요.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줬어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갱단의 사람들이 하나씩 체포되었어요. 한 명씩 잡힐 때마다 작은 승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죠. 조직의 수뇌부들은 여전히 밖에 있었고 아마 다음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며 변호사와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 계획했던 휴가는 전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들에게 맞서서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태국에 도착한 첫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곤 했어요. 그때 저희는 웃고 있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꿈꿨던 행복한 여행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했어요. 중국 갱단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해야 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뉴질랜드 집 생각이 났어요.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지만 이 싸움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엄마와 함께 태국을 떠나 조금 더 안전해진 이곳을 뒤로 하고 돌아갈 거예요.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관광객 소피아가 아니었어요.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소피아였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몇 주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꿈꾸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피아 매튜스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갱단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찾아야 했어요. 매일 아침 작은 호텔방에서 일어나면 가슴이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무거웠어요. 엄마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천천히 부상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미소, 웃음소리, 그리고 언제나 저를 위로해주던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강해져야 할 차례였어요. 옷을 재빨리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방콕의 분주한 거리들은 더 이상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순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가는 곳은 항상 병원이었어요. 엄마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간호사들은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간단한 영어로 엄마의 상태를 알려줬고
저는 엄마 곁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제 진전 상황을 얘기했어요.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제 말이 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엄마에게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온 변호사 타나카 씨와 만나러 갔어요. 타나카 씨는 안경을 쓴 늘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사건에 대한 진척 사항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느 날 타나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이 드디어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갱단 멤버 몇 명을 확인했어요. 저는 갑자기 희망이 솟아났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너무 큰 소리로 말했는지 몇몇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타나카 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많은 단계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중국 갱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불량배들이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큰 위험한 조직이었어요. 그들은 마약을 팔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자신들 앞에 서는 사람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뉴질랜드에서 온 소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대사관도 우리의 싸움에 동참했고 곧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중국 갱단에 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도 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커다란 오토바이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갱단의 일원이었을까요? 뛰어가고 싶었지만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높이 들고 오토바이들 옆을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가 매일 조금씩 더 용감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중요한 진전은 경찰이 마침내 몇 명을 체포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타나카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갱단의 일원 3명을 그중 저희를 공격했던 남자 1명까지 체포했다고 했어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는 정의에 더 가까워졌지만 갱단이 우리를 막으려 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그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공격자들을 지목해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 남자들을 다시 보자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들을 지목하고 그들이 한 일을 경찰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모두 한꺼번에 질문을 쏟아냈어요. 너무 압도당했지만 타나카 씨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소피아 매튜스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중국 갱단의 일원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저희는 그 범죄자들이 저지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멈출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제 말이 그들의 화면에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제야 우리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엄마의 병상 옆에 앉아있으면서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강해진 기분이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우린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모든 걸 바로잡을 거예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이제 정의를 실현할 날이 코앞이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저에게 중국 갱단을 잡는 작전에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은 엄마와 저를 해친 위험한 범죄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막지 않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죠. 소피아 준비됐나요? 차의 경관이 물었어요. 그분은 저희를 도와준 친절한 경찰관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우리는 컴퓨터와 화면들로 가득한 작은 방에 있었어요. 마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었죠. 차의 경관이 다시 한번 작전을 설명해 주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몰래 카메라를 착용하게 될 겁니다.
그가 버튼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그들이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시 관광객인 척하면서 엄마와 제가 공격당했던 그 지역을 걷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경찰은 갱단이 저를 다시 노리길 기대했어요. 그래야 현장에서 그들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번화한 거리로 나섰을 때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어요. 매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는 기념품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척하며 거리를 어슬렁거렸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검은 가죽옷을 입은 무섭게 생긴 오토바이들이 근처에 멈춰섰어요. 그들의 재킷에 그려진 용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중국 갱단이었어요. 그중 한 명 얼굴에 흉터가 있는 키 큰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차의 경관의 말을 떠올렸어요. 용기를 내야 했죠. 이봐, 작은 관광객,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해? 저는 일부러 두려운 척했어요. 사실 두려워하는 게 어렵진 않았죠. 그냥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웃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한테 위험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할지도 몰라.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보호요? 뭐로부터요?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담배 냄새가 그의 숨결에서 풍겼죠. 우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가 속삭였어요.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사방에서 경찰차가 미끄러지듯 나타났죠. 갱단원들은 당황해서 오토바이로 돌아가려 했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라. 차의 경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현장은 완전 혼돈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갱단원들은 탈출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경찰이 모든 출구를 막아버렸어요. 저는 차의 경관이 흉터 있는 남자를 붙잡는 걸 봤고 다른 경찰들은 갱단 나머지 인원들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몇 분 만에 모든 일이 끝났어요. 갱단원들은 모두 수갑에 채워졌고 충격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차의 경관이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해냈어요, 소피아. 당신 덕분에 다 잡았어요.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 그리고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알게 된 건 이번 체포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였어요. 중국 갱단은 태국 전역에서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지른 무서운 조직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덕분에 그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시길 기다리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 생각했어요. 계획했던 대로는 전혀 흘러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평범한 여행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려움에 맞섰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잡는 데 일조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엄마와 저는 이 여행을 기억하겠죠. 나쁜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이겨냈다는 걸로요. 엄마가 오시자 아직 상처가 남아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얼굴로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소피아. 엄마가 속삭이셨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지 중 하나로만 생각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고마운 나라가 되었죠. 한국 대사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엄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절대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지원이 우리를 구했어요. 특히 한국의 범죄 수사 기술과 국제 협력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범죄 조직을 밝혀낼 수 있었고 결국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강력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으니까요. 이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 같아요.